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합참의장 한도연의 사령관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복도에는 인적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형광등 대신 보안등만이 차갑게 깜빡이며 긴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야간 근무조차 최소 인원만 남은 시간이었어요. 정적만이 흐르는 그 공간에 갑자기 복도 저 끝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그림자의 정체는 임신 7개월인 딸 한서윤이었어요. 그녀는 배를 감싼 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상태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얼굴 오른쪽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 광대뼈 부근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팔뚝에도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피는 턱을 타고 목까지 흘러내렸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령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똑똑. 처음엔 약하게, 그 다음엔 조금 더 세게.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힘이 다 빠진 건지 그녀는 문고리를 붙잡았습니다. 매달리듯 버티다가 결국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 이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떨어진 휴대전화, 그 스피커를 통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뱃속에 있는 게 내 자식인지 누가 알아? 증거라도 있어? 어디 가서 증명이나 해봐.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남편 장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이 켜진 채로 통화가 저장되어 있었던 거죠.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는 듯 했어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쪽 변호사가 다 처리할 거야. 넌 이미 끝났어. 서윤은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배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근무 중이던 의무장교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달려온 겁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의식 확인. 그는 재빨리 서윤에게 다가가 목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산모입니다. 임신 중기로 보입니다. 그는 즉시 응급 가방을 열어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커플을 팔에 감고 측정하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혈압 상승, 맥박 불규칙. 의무장교는 서둘러 태아 심음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배에 기기를 대자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쿵쿵쿵, 쿵, 쿵쿵쿵. 빠르게 뛰다가 느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상적인 리듬이 아니었죠. 의무장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아 심박 불안정,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즉시 후송 필요합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외쳤습니다. 응급 상황, 산모 응급 후송 준비. 바로 그때 사령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연이 나타났어요. 그는 여전히 군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별 4개가 복도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합참의장의 위엄도 군인으로서의 냉철함도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아버지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앉아 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아빠야. 내 목소리 들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아버지를 알아본 듯 했어요. 아빠,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아기가 위험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죠. 한도연은 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군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한다. 서윤아, 아기부터 살린다. 반드시 살려낸다. 그 다음은 아빠가 끝낸다. 내가 겪은 일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무장교가 들것을 가져왔어요. 간호사 2명이 함께 도착해서 서윤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천천히 복부 압박 최소화. 의무장교의 지시가 이어졌죠. 들것이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이동하는 내내 태아 심음기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삐삐삐삐삐삐삐. 불규칙한 신호음이 계속 울렸어요. 한도연은 들건 옆을 따라 걸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왔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방 응급 차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엔진이 켜진 채 경광등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무요원들이 서윤을 차량에 신속하게 실었어요. 한도연도 함께 올라탔습니다. 차량이 출발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진동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죠. 발신자 이름에는 장민석 어머니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화면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운전병을 향해 짧고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최단거리로. 신호 무시 허가. 예, 알겠습니다. 차량이 급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량은 텅 빈 도로를 질주했죠. 차창 밖으로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국방부 청사 사령관실 복도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보안등만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면 서윤이 쓰러졌던 자리에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핏자국이었습니다. 보안등 아래서 그 흔적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죠.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이 밤이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였어요.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침묵 같았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서윤이 도착한 건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산모 이송 완료, 바이탈 체크, 간호사들이 각종 모니터를 연결했고 의사는 초음파 기기를 준비했습니다. 한도연은 응급실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딸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의료진의 긴박한 움직임. 태아 심박 160, 불안정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초음파 화면에는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듬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원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어디 있어요? 우리 며느리 어디 있냐고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장민석의 어머니 윤미라였어요. 그녀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였죠. 윤미라가 응급실 앞까지 왔습니다. 저기요, 우리가 보호자예요. 의무기록 보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말이죠.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담의 김우진 변호사입니다. 보호자 권한에 따라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을 요청합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응급 처치 중이라. 응급이든 뭐든 우리한테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윤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혹시 우리 아들 몰래 뭐 꾸미는 거 아니에요? 장군님? 그녀가 한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한도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자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물러나십시오. 생명? 우리 손주 생명 말하는 거예요? 윤미라가 비웃듯 말했죠. 그게 정말 우리 손주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한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보안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외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윤미라와 변호사는 일단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요.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요? 새벽 5시 서유는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졌고 링거가 연결되었어요. 태아 심박도 조금씩 규칙적으로 돌아왔죠. 한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유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남멍은 조명 아래서 더욱 또렷했습니다.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태아는 다행히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의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아요. 신체적 폭력의 흔적도 명확하고요. 의사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서윤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팔의 손가락 자국, 등의 타박상, 복부 근처의 붉은 멍. 이 정도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치의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 보존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요. 바로 그 시각 인터넷에서는 이상한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었습니다. 합참의장 딸 외도 의혹? 임신 7개월 산모의 숨겨진 과거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죠. 글 내용은 더 악랄했습니다. 서윤이 결혼 전 다른 남자를 만났다느니 아이의 친부가 불확실하다느니 하는 거짓 정보들이 빠르게 퍼졌어요. 댓글도 달렸습니다. 역시 군인 딸들은 문란해. 아빠 권력 믿고 남편 모함하는 거 아냐? 악의적인 말들이 쏟아졌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한도연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검사 한 명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날이 서 있었죠. 장군님, 혹시 이 사건에 군이 개입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가정 문제에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곤란해집니다.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민간 사건입니다. 다행이네요.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검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오전 10시 병실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윤미라와 함께 온 남자 2명이 병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환자 이송합니다. 우리 병원으로 옮길 겁니다. 그들은 강압적이었죠.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환자는 아직 이송 불가 상태입니다. 보호자 권한으로 요구합니다.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병 2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병원 보안팀도 함께 도착했죠. 무단 이송 시도는 불법입니다. 물러나십시오. 남자들은 멈칫했습니다. 윤미라는 헌병들을 노려봤지만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을 연결한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태아 심박이 다시 불안정해진 겁니다. 소란 때문에 서윤이 깨어났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산모 안정시켜야 합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한도연은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여러 명이었어요. 육참 총장 박경철, 해병대 사령관 정태우, 공군작전 사령관 이정훈.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장소는 추후 통보. 급한 일이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도연은 다시 병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다시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한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단단하고 차가운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군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전장에서처럼 확보한다. 복도 끝에서 윤미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계속 압박하세요. 저쪽이 먼저 무너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병원 밖에서는 이미 취재진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도 제보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조용히 끝날 수 없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국방부 청사에서 조금 떨어진 한 비공개 회의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었죠. 회의실 문에는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육참 총장 박경철이 먼저 도착했어요. 별 4개를 단 그는 60대 초반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도연과 육사 동기였죠. 이어서 해병대 사령관 정태우가 들어왔어요. 그 역시 별셋을 달고 있었고 한도연보다 한 기수 아래였습니다. 공군작전 사령관 이정훈도 도착했어요. 안경을 쓴 그는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한도연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밤새 병원을 지켰던 흔적이 눈 밑 다크서클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개들. 한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죠. 박경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상황은 들었네. 서윤이는 괜찮은가? 태아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딸아이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정태우가 테이블을 가볍게 쳤어요. 그 개자식이 감히 임신한 아내를 때렸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조용히 물었어요. 상대편 움직임은 어떤가? 조직적입니다. 한도연이 대답했죠. 인터넷 여론 조작, 변호사 동원, 병원 이송 시도까지. 심지어 검찰 쪽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군의 사적 개입을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박경철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쪽이 먼저 싸움을 걸었군.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해야지.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경찰아. 군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만약 군이 개입하면 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권력 남용 프레임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정태우가 물었어요.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죠. 별은 명예입니다. 우리가 어깨에 달고 있는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의 상징이에요. 오늘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섭니다. 법과 사실만으로 말이죠. 이정훈이 안경을 고쳐 썼어요. 구체적으로는 한도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헌병수사단에게는 가정폭력과 불법 감금 정황을 수집하게 합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요. 공군 정보자산은 장민석의 도주 경로와 사설 경우 이동 패턴을 감시합니다. 물론 이것도 합법적 범위 안에서만요. 해병대는? 정태우가 물었습니다. 지방경찰과 공조해서 장민석의 별장과 창고를 동시에 탐문합니다.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으니 외부에서 관찰만 하는 거죠. 한도연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치밀했어요. 박경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부 대변인은 최다인 대령에게 맡기겠습니다. 인터넷에 퍼지는 흑색 선전을 모니터링하고 팩트체크 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거짓 정보에는 사실로 대응합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세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죠. 도현, 자네 말이 맞아. 우린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 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지. 정태우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 별이 뭐 장식품인가? 정의를 지키라고 달고 있는 거지. 박경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 그럼 각자 맡은 바를 진행하세. 하지만 명심하게. 단 한 번이라도 법을 어기면 우린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야. 한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무슨 소리야? 박경철이 한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린 전우잖아. 전우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경철은 한도연을 잠시 붙잡았어요. 도연아,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말씀하십시오. 자네 정말 괜찮은가? 아버지로서 견딜 수 있겠나? 박경철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한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단단했죠. 견뎌야 합니다. 제가 무너지면 서윤이와 아기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박경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그럼 각자 위치로 돌아가세. 밤 10시 헌병수사단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모니터가 여러 개 켜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장민석과 한서윤의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이웃들의 진술, 병원 기록 등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젊은 수사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석 달 전부터 심야에 집에서 큰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이웃 진술이 여러 건 있습니다. 기록하게. 모든 진술을 문서화해. 팀장의 지시가 떨어졌죠. 같은 시각 공군작전사령부에서는 정보 분석관들이 위성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장민석의 차량 이동 패턴,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의 목록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공개된 정보와 합법적 감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죠. 사령관님, 대상이 주말마다 가는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 지역이에요.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이정훈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을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관찰만 가능하죠.
해병대 수색대는 이미 가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차량을 이용했고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별장 주변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 주차된 차량,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했죠. 대장님, 창고 건물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대원 한 명이 쌍안경을 내리며 말했어요. 사진 찍어. 하지만 담장은 넘지 마. 우린 관찰자일 뿐이야. 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는 최다인 대령이 모니터 여러 대를 켜놓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거짓 정보가 퍼지는 경로를 추적하고 출처를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같은 시간대에 올라오네요. 조직적이에요.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최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팩트체크 자료 준비해. 사실만으로 반박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밀한 작전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밤은 깊어갔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이 여럿 있었어요. 한도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의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죠. 진실은 전장에서처럼 확보한다. 그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휴식이 필요했죠. 내일은 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한도연의 책상 위에 쌓여갔어요. 헌병수사단이 보내온 CCTV 분석 보고서, 공군 정보팀의 이동 경로 추적 자료, 해병대 수색대의 별장 관찰 기록.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자료를 검토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죠. 분노를 억누르고 이성으로 바꾸는 중이었어요. 스마트홈 로그. 한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헌병수사단이 법원 영장을 통해 확보한 자료였어요. 장민석과 서윤이 살던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 기록이었죠. 그 안에는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심야 시간대에 거실 스피커의 볼륨이 급격히 올라간 기록이 수십 건 있었어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갑자기 텔레비전 볼륨이 최대치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웃들이 항의할 만큼 큰 소리였죠. 소리를 가리려고 텔레비전을 켰구나. 한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볼륨을 높여서 서윤의 비명이나 울음소리를 감추려 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거실에 설치된 음성인식 스피커의 데이터였어요. 소음 감지 기능이 켜져 있었는데 특정 시간대에 데시벨이 급상승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아기 생각해. 같은 단어들이 음성 로그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저장한 겁니다. 한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비명소리, 살려달라는 애원.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 자료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윤이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심박 기록이었어요. 병원에서 확보한 자료였죠. 지난 2달간 특정 시간대에 심박수가 분당 130 이상으로 치솟은 기록이 24번 있었습니다. 공포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수치였어요. 특히 임신 사실을 확인한 날 이후로 심박 급상승 빈도가 더 잦아졌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더 심해진 거야.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오전 9시 헌병수사단 사무실로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이현숙 씨였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수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목격하신 것들을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봉지 안에는 부서진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있었죠. 이걸 주방 선반 틈에서 찾았어요. 이현숙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윤 씨가 임신 확인하고 온 날이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어요. 저녁에 남편분이 들어오셨어요. 서윤 씨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현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분이 사진을 확 낚아채서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셨죠. 이게 내 자식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요. 수사관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싸움이 있었습니까? 네.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니 그 뒤로는 이현숙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했을 때 서윤 씨 팔에 새로운 멍이 있었어요. 그날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임신한 몸인데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까? 이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서윤 씨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하셨어요. 며느리한테요. 수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제가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현숙은 핸드백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도 드릴게요. 서윤 씨 방 서랍에서 찾은 건데 봉투 안에는 메모지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의 필체로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또 맞았다. 배를 가격하려고 했다. 병원 가고 싶지만 시어머니가 막는다. 아기만은 지켜야 한다. 절박한 글씨들이었죠. 수사관은 모든 증거물을 봉인했습니다.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이현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윤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같은 시각 공군정보팀은 또 다른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장민석의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였어요. 경찰과 협조해서 확보한 자료였죠. 블랙박스에는 영상뿐 아니라 차 안의 음성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특정 파일을 재생했어요. 2달 전 장민석의 차량에 시어머니 윤미라가 함께 탑승했을 때의 대화였습니다. 윤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아, 그 애 너무 봐주지 마. 내가 약하게 나오니까 기어오르는 거야. 알아요, 엄마. 장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순종적으로 만들어야지. 윤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배가 불러서, 그래서 더 잘 들을 거 아냐. 도망도 못 가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죠. 분석관은 파일을 멈췄어요. 그리고 보고서에 타임스탬프와 함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2시 검찰청에서는 담당 검사가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증거들, 스마트홈 로그, 심박 기록, 가사도우미 진술, 블랙박스 음성, 부서진 초음파 사진. 하나하나가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 정도면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상관에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상관 검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민석 측 변호인단이 만만치 않아. 이미 역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역고소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한서윤을 고소하겠다는 거지. 게다가 가짜 진단서도 준비 중이라더군. 상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바로 그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새로운 키워드가 올라왔습니다. 합참의장 사적 보복 의혹군 권력 남용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최다인 대령이 급히 보고를 올렸어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조직적입니다. 한도연은 병원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뜨는 기사 제목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우리는 사실만으로 대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병실에서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태아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산모의 심리 상태가 염려되네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아빠, 제가 이기고 싶어요.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한도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길 거야, 서윤아. 반드시. 하지만 그날 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장민석 측이 법원에 서윤의 정신감정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강박적 피해망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였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실에 장민석이 출석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당당한 태도였죠. 그의 옆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담당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민석 씨, 부인 한서윤 씨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폭력이라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명백한 타박상과 폭행 흔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예민해서 자주 넘어지곤 했어요. 임신 중이라 균형 감각이 떨어졌던 거죠. 장민석은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마트홈 로그에 남은 고함 소리와 비명 기록입니다. 부부 싸움이었습니다. 말다툼 정도였어요. 장민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말다툼 치고는 데시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검사님, 부부간의 다툼을 모두 범죄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잉 해석입니다. 검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민석 씨,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죠. 그 아이가 제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내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결혼 전 다른 남자와. 장민석이 말을 이었지만 변호사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더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검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그가 꺼낸 건 병원 기록이었어요. 부인이 임신 확인을 한 날짜와 초음파 검사 일자입니다. 여기에 법원 제출용으로 보관된 친자감정 사전 검체 기록도 있고요. 장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혈액형과 임신 주수를 역산하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당신이 맞습니다. 이미 확인됐어요. 검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했어요. 그건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밀 검사요? 검사가 냉소를 띄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확인 가능한 일을 왜 지금 부인하시는 겁니까? 장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검사는 다시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당신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특약 내역입니다. 서류에는 붉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배우자 유산시 보장 특약 항목이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장민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일반적인 보험이 유산시 3억 원을 보장합니까? 게다가 이 특약을 추가한 시점이 부인의 임신 확인 바로 다음 날이더군요. 검사가 날짜를 짚었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말했어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당시 보험 리모델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네요.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당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 내용이에요. 서류에는 메모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보험 특약 확인 유산시 보장액 3억 병원 기록 확인 필요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모두 서윤의 임신 이후였죠. 장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석 씨, 검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당신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아이와 아내가 사라지길 바랐던 거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장민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해요? 그럼 설명해 보시죠. 왜 임신 확인 다음 날 유산 보장 특약을 들었습니까? 왜 임신한 아내를 폭행했습니까? 왜 배 부근을 집중적으로 가격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죠. 바로 그때 조사실 밖 복도에서 한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사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쥔 채로요. 옆에 서 있던 박경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진실이 밝혀지고 있네. 한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빠가 되길 거부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 박경철이 한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 조금만 더 참게. 조사실 안에서는 검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 윤미라 씨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장민석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엄마가 다 처리해 줄게. 저 애가 유산하게 만들면 되잖아. 윤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야. 산모는 스트레스에 약하거든. 자연유산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윤미라의 목소리는 마치 범죄를 계획하듯 침착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조사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변호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민석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민석 씨, 당신은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태아와 산모를 대상으로요.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화면에는 국군수도병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보세요? 한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참의장님, 응급 상황입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서윤 씨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통 증상입니다.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갑니다. 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박경철이 뒤따랐죠. 검찰청을 빠져나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사이렌을 울렸어요. 차량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한도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병원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신호등도 다른 차들도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한도연의 눈에는 오직 딸과 손주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는 조사실에서 들었던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자연유산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그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과 손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차량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연은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 서윤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의료진이 서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니터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태아의 심장 소리였어요.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멈춰 섰어요. 심장 소리, 작지만 강렬한 그 소리, 살아있다는 증거, 싸워야 한다는 신호. 아빠, 서윤이 힘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한도연이 다가가 그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 서윤아. 아빠가 여기 있어. 우리 이긴다. 반드시. 이틀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윤의 조기 진통은 가까스로 진정되었지만 의사는 절대 안정을 지시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 다시 진통이 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치의의 말은 엄중했죠.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민석 측 변호인단이 대형 로펌을 총동원해서 반격에 나섰어요. 법무법인 정담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씨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준비된 답변을 술술 내놓았죠. 한서윤 씨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강박적 피해망상 증세가 있어요. 이미 전문의 소견도 받았습니다. 어떤 전문의입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입니다. 한서윤 씨가 과거에 상담을 받았던 기록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조작된 진단서였어요. 국방부 대변인실의 최다인 대령이 즉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병원에 문의한 결과 서윤은 그 병원에 방문한 적조차 없었죠. 완전히 꾸며낸 서류였던 겁니다. 가짜 진단서입니다.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최다인이 급히 보고를 올렸어요. 한도연은 그 보고를 받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대가 급해지고 있군요.
거짓말을 할수록 무너지는 법입니다. 같은 날 오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법원에 서윤의 병원 이송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접수된 겁니다. 장민석의 어머니 윤미라가 신청인이었죠. 며느리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병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녀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의도는 달랐습니다. 서윤을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의료 기록을 조작하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것이었죠. 주치의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로는 이송 자체가 위험합니다.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법원은 일단 이송을 보류했어요. 하지만 보호자 권한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윤미라와 마주친 한도연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윤미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우리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 주세요. 명예요? 한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딸과 손주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명예를 말합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윤미라가 되받아쳤어요. 다 우리 며느리의 망상일 뿐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한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윤미라는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주치의를 회유하든 압박하든 방법을 찾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서윤의 주치의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한서윤 환자 건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의료 기록을 일부 수정해 주시면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치의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선생님. 전화는 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주치의의 차량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습니다. 4개 모두요. 우연이 아니었죠. 협박이었어요. 주치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여론 조작이 더욱 심해졌어요. 합참의장 딸의 거짓 폭로, 군 권력의 횡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도 조직적으로 달렸죠. 군인 가족이라고 특혜 받으려는 거 아냐? 남편 명예 실추시키려는 계획적 범죄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팩트체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정보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진실이 거짓을 따라잡기 힘들었습니다. 박경철이 한도연을 찾아왔어요. 도연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상대가 너무 조직적이야. 알고 있습니다.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법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사이에 서윤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박경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형님, 제가 합참의장 보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뭐? 박경철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군이 개입했다는 오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제가 보직을 내려놓으면 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연아, 그건... 박경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일 청와대에 직무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도연은 돌아서서 박경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대신 형님들이 제 빈자리를 메워주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박경철은 한동안 말없이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우린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날 저녁 비공개 장소에서 또 한 번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경철, 정태우, 이정훈, 그리고 헌병수사단장,
국방부 법무관까지 모였어요. 한도연을 제외한 별 13개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박경철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보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정태우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고. 이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완벽한 증거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헌병 수사단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마트홈 로그, 블랙박스 녹음, 가사도우미 진술, 보험 특약 기록. 하지만 결정타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결정타? 박경철이 물었어요. 장민석의 별장입니다. 수사단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해병대 수색대가 관찰한 결과 별장 창고에 수상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장만 나오면 바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법무관이 말했어요. 검찰에 영장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르면 모레 발부될 겁니다. 박경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영장이 나오는 즉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별장, 본가, 로펌 사무실, 사설경호업체까지 모두요. 경찰 특공대와 협조는? 정태우가 물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도 대기 중입니다. 혹시 요트로 도주를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이정훈이 대답했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최종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별 13개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한도연이 서윤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별은 권력이 아니라 증언이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증인으로 선다. 그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경철로부터였어요. 모든 준비 완료. 영장 나오면 바로 움직인다. 서윤이 잘 지켜라. 한도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여러 곳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헌병수사단 사무실, 공군작전사령부, 해병대 작전실, 경찰청 상황실, 모두가 최종 작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진실과 거짓이 마지막으로 맞붙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서윤아. 이제 곧 끝난다. 모니터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쿵쿵, 쿵쿵. 작지만 강인한 생명의 소리. 그 소리가 한도연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싸울 이유, 포기하지 않을 이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흘 후 새벽 5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시다발 압수수색 영장이었어요. 장민석의 별장, 본가, 법무법인 정담 사무실, 사설경호업체까지 총 4곳이 대상이었죠. 영장을 받은 검사는 즉시 각 기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작전 개시합니다. 경찰 특공대는 이미 각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헌병수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준비했고 해양경찰은 인근 해안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공군은 수색 지원과 연령상 감시를 담당했죠. 국군수도병원에는 의무후송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동시에 4곳에서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가평 별장에는 해병대 출신 경찰관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영장 집행합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대답이 없었죠. 관리인도 없었어요. 경찰은 강제 개방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별장 안으로 들어선 수사관들은 거실을 지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창고가 나타났어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영장이 있었기에 절단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창고 안에는 서류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자 각종 계약서와 영수증이 나왔어요. 보험 계약서, 병원 진단서 양식, 그리고 놀랍게도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주는 브로커와의 계약서까지 있었습니다. 금액도 적혀 있었죠. 진단서 한 장당 500만 원. 이거 조직적인 범죄네요. 수사관이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상자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한서윤을 미행한 기록들이었어요. 사진, 동선 기록, 만난 사람들의 목록. 모두 사설탐정 업체가 작성한 것들이었죠. 날짜를 보니 결혼 직후부터 시작되었더군요. 감시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미라와 장민석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담긴 USB였어요. 아마도 만일을 대비해 장민석이 몰래 녹음해둔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노트북으로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서가 그 애가 유산하면 모든 게 해결돼. 보험금도 받고 우리 집안 체면도 지키고. 윤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게 쉽지 않아요. 쉬워. 약을 쓰는 방법도 있고 계단에서 밀 수도 있잖아. 흔적만 안 남기면 돼. 윤미라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요. 수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표이 굳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살인교사였죠.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장민석 본가에서도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경찰 특공대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찰입니다. 영장 집행합니다. 안에서 윤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몇 시인데? 영장이 있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윤미라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우리 변호사 부를 거예요. 그러십시오. 하지만 수색은 진행됩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거실, 침실, 서재를 수색했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서 금고가 발견되었어요. 윤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거기는 안 돼요. 개인 재산이에요. 영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금고 전문가를 불렀어요. 10분 후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사설경호업체와의 계약서, 뇌물수수 관련 장부, 그리고 검사와 판사에게 전달한 금품 목록이 적힌 수첩까지 있었습니다. 윤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필적 감정만 하면 바로 확인될 내용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담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증거가 쏟아졌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가짜 진단서 파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포토샵으로 만든 병원 도장, 의사 서명까지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죠. 심지어 다른 의뢰인들을 위해 만든 가짜 서류들도 수십 건 있었어요. 변호사 김우진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장을 보여주시죠.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김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변호사, 의뢰인 간 비밀 특권에 해당합니다.
범죄 증거는 특권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사설경호업체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의 불법 활동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치의 협박, 증인 매수 시도,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 알바 고용 내역까지요. 심지어 한서윤을 납치하려던 계획서도 있었어요. 날짜는 이틀 후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네 곳에서의 수색이 마무리되었어요. 압수된 증거물은 트럭 한 대 분량이었습니다. 서류 상자만 50개가 넘었고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는 20대, USB와 휴대전화는 10개가 넘었죠. 검사는 즉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민석과 윤미라 그리고 변호사 김우진까지 3명이 대상이었어요. 오전 7시 장민석은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차량이 포착되었어요. 공군 정보팀이 위성으로 추적했고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차단했습니다. 장민석은 차에서 내려 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수색용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며 조명을 비췄습니다. 조명탄이 터지듯 환하게 밝아진 아래 장민석은 멈춰 섰어요. 경찰들이 포위했습니다. 손 들고 엎드리십시오. 장민석은 떨리는 몸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대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한도연이었어요. 그는 이미 합참의장 보직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죠. 별도 없었어요. 한도연은 천천히 장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장민석은 고개를 들어 장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장군님, 아니 아버님. 장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도연은 그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너를 잡으러 온 군인은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대신 내가 무너뜨린 진실들이 왔다. 장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별을 가족 싸움에 쓴 죄책감. 안 드십니까? 장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도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별은 권력이 아니라 증언이다. 오늘은 생명의 증인으로 섰을 뿐이다. 경찰이 장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장민석은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한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경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끝났습니다. 고생했네, 도연아. 박경철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윤미라도 본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음모예요.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전 9시 장민석 일가의 대저택 현관 앞에 경찰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마지막 증거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의무후송 헬기가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하얀 동체가 아침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헬기의 바람이 현관홀에 걸려있던 그림들을 흔들었습니다. 액자가 기울었고 어떤 것은 떨어졌어요. 한도연은 대문 밖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지는 저택, 드러나는 진실, 끝나는 거짓.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났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합참의장. 아니, 한도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한서윤 씨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태아도 건강합니다. 한도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진심 어린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갑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뒤쪽 거울로 보이는 저택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너진 거짓의 성이 멀어지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한도연은 그 빛 속을 달렸습니다. 딸과 손주에게로, 생명에게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는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윤의 진통이 시작되었죠.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깊게요. 조산사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윤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통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옆에는 어머니 김정아가 함께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 서윤아. 조금만 더. 분만실 밖 복도에는 한도연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민간인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경철, 정태우, 이정훈이 함께 와 있었어요. 그들도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군인이 아니라 친구로, 동료로 온 거였죠. 도연아, 앉아. 체력 아껴야지. 박경철이 의자를 권했어요.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첫 손주잖습니까? 정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합참의장님도 이럴 때는 그냥 할아버지시네. 이제 합참의장 아닙니다. 한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한도연입니다. 이정훈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별이 없어도 자네는 여전히 우리의 리더야. 오후 1시 진통이 더 강해졌습니다. 서윤의 비명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한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이 고통받는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버지, 들어오세요. 김정아가 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한도연은 서둘러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서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아빠. 서윤이 손을 뻗었어요. 한도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잘하고 있어. 넌 강한 아이야. 무섭지 않아요. 서윤이 힘주어 말했어요.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잖아요.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힘주세요. 하나, 둘, 셋. 서윤이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어요. 한도연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처럼 강한 힘이었지만 한도연은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주치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2시 14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으앙.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죠.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주치의가 환하게 웃으며 발표했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전장을 누볐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조산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서 서윤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겼어요. 서윤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안녕, 우리 딸. 엄마야. 한도연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꼼지락거리는 작은 입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녀의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아기가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악수하는구나. 한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랑 약속하는 거니? 평생 지켜줄게. 복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경철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축하하네. 정태우와 이정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대변인 최다인 대령이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최다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지난 석 달간 있었던 한서윤 씨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째, 합참의장 사적 보복 프레임은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원 영장과 검찰 주도로 진행되었어요. 군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만 지원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장민석과 윤미라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보험 특약 가입, 가짜 진단서 제작, 여론 조작, 증인 매수 시도까지 모든 것이 확인되었어요. 스크린에 증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험 계약서, 위조된 진단서, 녹음 파일 목록. 셋째, 장민석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미라는 징역 8년, 변호사 김우진은 징역 5년과 변호사 자격 연구 박탈 처분을 받았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도연 전 합참의장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다인이 미소 지었어요. 보직을 자진 반납하셨고 현재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손녀가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별 13개 회의라는 게 실제로 있었습니까? 육참 총장, 해병대 사령관, 공군작전 사령관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인터넷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도연 장군에게 사과합니다. 진짜 군인의 모습별은 명예였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거짓 정보를 퍼뜨렸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윤미라는 교도소에서 면회 요청을 했습니다. 서윤과 한도연에게요. 서윤은 고민 끝에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교도소 면회실, 윤미라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윤미라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증오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윤미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자격은 없지만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도연이 말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없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윤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넌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어느 봄날 오후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복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경철, 정태우, 이정훈을 비롯한 13명의 장성들이었어요. 모두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평범한 옷이었죠. 그들은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마치 전후의 모임 같았어요. 한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녀를 안고 있었어요.
작은 아기가 할아버지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경철이 다가왔어요. 이름은 지었나? 한별이요. 한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별처럼 빛나라고요. 정태우가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우리의 별이기도 하고.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건강하게 자라렴 한별아. 한도연은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접힌 별이 들어 있었어요. 합참의장 시절의 별 계급장이었죠. 오늘 할아버지는 새로운 계급을 받는다. 한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로 승진한다. 그는 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어깨가 아니라 마음속에 달아두는 거였어요. 서윤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빠, 한별이 좀 쉬어야 해요. 한도연이 딸에게 다가가 손녀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한별이가 작게 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손가락을 꽉 쥐었죠. 아빠, 서윤이 한도연을 올려다봤어요.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줘서요. 한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서윤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빠 들려요? 한별이 심장 소리. 한도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지만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쿵쿵.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이 소리가 우리 집의 경례야. 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순간을 함께 느꼈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 유리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심장 소리.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죠. 정의는 차갑게, 구원은 따뜻하게. 한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박경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해냈네, 도연아. 아니요, 형님. 한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진실이 해낸 겁니다. 복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별이가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복도는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고요함이었죠. 닫히는 문, 이어지는 심장. 별들이 움직인 밤은 끝났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